안녕하세요.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의학, 오늘은 제7장 학문의 원리들 부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식론의 출발점은 지식의 객관성과 진리에 대한 인간의 일상적 경험, 보편적이고 자연적인 확신에 속해야 하겠습니다. 이 철학이란 인식 능력과 인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견하고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식의 능력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고 인식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으로 만드는 합리론이나 경험론의 이러한 해결책은 인식론의 판단을 받습니다. 오로지 성공적인 인식론이란 한편으로 경험의 밑바탕을 떠나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 문제의 핵심 전체를 꿰뚫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자연적 확신이란 학문의 필수 토대입니다. 학문적 지식이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지식을 정화시키고 확대하고 완성하는 것이죠. 이 확신은 3단 논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존하지도 않으며 즉각적이고 자발적으로 인식 자체와 더불어 우리 안에서 발생합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확신들의 산물이 아니라 그 토대와 출발점이죠. 표상 자체의 실제를 직접적으로 거슬러 지시하는 요소가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표상은 그 실제를 관념적으로 재현하는 본질적 특징을 표상으로서 포함하죠. 관념론은 표상이 스스로 보여주는 표상을 수용하지 않고 그 표상의 본질적 속성을 부인하며 실제적으로 그 표상을 내용적으로는 꿈속의 이미지와 동일선상에 놓음으로써 결국 추론과 증거를 통해 주관에서 객관에 이르려는 온갖 허무한 노력들을 시도할 뿐이었죠. 이와 대조적으로 이제 실제로는 세계의 존재를 확고히 붙들고 있는데 이는 이 세계가 표상 자체에 관념적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표상과 사물 사이에 있는 차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둘 사이에 뗄 수 없는 연관을 주장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표상이 스스로를 보여주는 표상을 수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단 하나의 이 사실, 즉 감각의 신뢰와 외부 세계의 실제에 관한 자연적 확신은 학문적, 논증적 확신과는 다른 확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식이란 결국 증명 불가능한 자명한 진리들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제일 먼저 분명하게 이해했지요. 플라톤,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로스미니와 같은 이들은 본유관념론을 통해 이 불변하고 영원한 진리의 성격을 해설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옹호될 수 없는 주관과 객관의 이원론에 기초하고 인간의 정신을 우주로부터 독립시키며 원칙상 합리적이어서 논리적으로 또한 역사적으로 절대적 관념론에 이르렀죠. 스콜라 신학자들과 또한 개혁파 신학자들은 만장일치로 본유 관념론을 거부하였습니다. 푸치우스는 데카르트 이론에 대해 광범위한 논박을 펼쳤죠. 스콜라 신학자들과 개혁파 신학자들은 심지어 경험론자의 주장, 그 어떤 것도 먼저 감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지성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이어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옹호했던 까닭은 천사와는 달리 육체적이고 그 육체는 감옥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에 속한 것이며 그는 육체로 인해 우주에 있기 때문이지요. 존재를 일단 긍정하고 존재에 대한 인식도 신뢰할 만한 것으로 감각을 신뢰할 만한 것으로 개혁파 신학자들은 일단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에 언급한 표현들은 로크의 경험론적 의미에서 이해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토마스가 인간의 정신을 서판이라고 칭했을 때 그는 지성 자체가 사람에게 천성적이라는 사실을 결코 부정하려 했던 것은 아닙니다. 토마스는 더 정확하게 자신의 의도를 표현했는데요. 다른 지성적인 것들의 형태들은 그 지성의 천성적인 것들이 아니다. 그러나 각 본질은 스스로에게 천성적이어서 감각적 형태들로부터 그 본질을 얻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푸치우스는 위에 언급한 금원을 해설하기를 지성은 감각적 인식 세계에서 영원 불변한 존재, 즉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자연 현상 가운데서 또한 창조주를 발견하고 알 수 있다라고 한 것이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세계를 연결하는 어떠한 연결성이 있다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인식론의 고유한 생각은 이것입니다. 인간 정신은 감각적 세계를 떠나 자기 자신의 창고에서 자신의 수단으로 사물에 대한 지식, 영원한 원리들, 보편적 개념들에 대한 지식을 산출할 수 없고 그런 기회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본래 육체에 매여 있고 또 이로 인해 우주에 매여 있기에 지성은 오로지 감각을 통해서 그리고 감각을 바탕으로 해서만 활동할 수 있죠. 따라서 1차적인 자극은 감각적 세계에서 비롯되는 바 감각적 세계는 인간 정신에 영향을 주어 일깨우고 행동하게 합니다. 하지만 지성은 활동하자마자 곧바로 그리고 저절로 자기 고유한 특성을 따라 고유한 방식으로 일하죠. 이러한 인식 능력에 대한 이론과 합리론 경험론 사이의 차이는 다음 두 가지 요점에 놓여 있는데요. 첫째, 지성에 대한 독특한 견해로서 지성은 고유한 속성을 수반하고 그에 따라 또한 고유한 방식으로 활동한다는 점. 둘째, 이 지성은 자기 고유한 속성에 따라 활동하기는 하지만 오로지 인식된 사물로부터 자연적으로 그 사물에 잠재된 논리적 요소를 추출하는 것이다 라는 점. 합리론은 말하자면 사물들을 지성에 끼워 맞추고 사물들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는 형태로 쥐어 짜내고 세계를 개념 세계로 구성하는 반면에 경험론은 정신을 감각적 세계에 끼워 맞추고 정신을 자신의 이상적 비행에 맞추어 축소시키고 마지막으로 정신 자체를 물질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우를 범하고 만 것이죠. 그러나 인식론은 점차적으로 기독교 신학에 수용되었고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제일 먼저 그 기본적인 특징의 대요를 표현했는데 인간 정신의 자유와 매임 둘 다, 즉 이상적 세계까지 올라가는 자유와 이러한 자신의 이상적 비행에서 발밑의 현실 세계를 잃지 않는 매임을 주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지식은 감각적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정신은 경험을 통하지 않고는 존재하는 것들을 알지 못한다. 모든 지적인 지식은 감각으로부터 비롯된다. 우리의 지성은 환상 없이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모든 기독교 신학자들은 동일한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죠. 개신교 스콜라주의와 로마교 스콜라주의의 잘못은 다름 아닌 이것입니다. 스콜라주의가 감각적 인식을 너무도 빨리 처리하여 그 인식이 학문의 모든 영역에서 거의 완벽하게 수용되고 기록되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서 그들은 감각적 인식을 무시하고서 기존의 개념들을 가지고 곧바로 시작하는 우를 범한 것이죠. 따라서 바코가 지식의 유일한 근원으로서 감각적 인식에 되돌아갔을 때 거의 하나의 새로운 발견이라 칭할 정도였는데요. 그것이 새로운 발견은 아니었지만 학문의 필수적인 신선한 활력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학문은 항상 반드시 다시 근원으로 되돌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진리는 책들로부터가 아니라 반드시 현실 세계로부터 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관찰은 모든 참된 학문의 근원인 것이죠. 우리 의식 가운데 발생한 인식의 상은 다른 많은 인상으로 조합된 것인데 그 인상은 다양한 감각을 통해 수용되어 신경선을 따라 우리 두뇌에 심겨지고 거기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인식들로 바뀌어서 서로 연결된 전체를 이룹니다. 단순한 인식들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들은 모두 이미 다른 다양한 것들로 조합된 것인데요. 우리가 보는 각각의 대상, 우리가 듣는
등 각각의 소리는 이미 인식들의 종합입니다. 따라서 인간 정신은 가장 단순한 인식들에 있어서 이미 활동하고 있기에 정신이란 외부 세계가 원하는 대로 단지 쓰는 서판, 타블라 라사가 아니며 대상이 단순히 반영되는 거울도 아닙니다. 하지만 의식 자체 안에 있는 모든 인식의 상은 다양한 감각들을 통해 대상으로부터 얻어진 요소들로 형성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중요한 질문은 우리 의식 가운데 있는 인식의 상, 표상과 우리 외부의 실제, 대상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은 일반적으로 같은 종류는 단지 같은 종류로 알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죠. 이것으로부터 어떤 이들은 인간의 영혼이란 현실 세계처럼 동일한 요소들과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식 가운데 물질적 원자들이 대상들로부터 나와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이란 어쨌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며 대상들은 인식과 상호작용을 통해 관념적 실존을 영혼 가운데 획득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죠. 스콜라주의는 이 입장을 전수받아 인식된 사물은 그 인식된 사물의 방식이 아니라 인식작용의 방식을 통해 인식하는 사람 안에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식의 상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의식 활동을 주목하는 현대 철학은 사물과 표상 사이에 점차 갈수록 더 넓은 간격을 만들었죠. 인식의 상은 외부 세계의 외양의 형태가 아니라 기껏해야 기호, 상징, 도표에 지나지 않는데 이것은 감각과 신경을 거쳐 외부에서 우리 두뇌 세포로 들어온 변화들을 따라 우리 정신 속에 자유롭게 형성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이론의 근본적인 오류는 우리가 인식하는 실제적인 대상이 우리 외부의 사물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어떤 인상 혹은 신경의 진동이라는 사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외관상 풀 수 없는 수수께끼에 당면해 있게 되는데요. 신경이 진동하여 두뇌 중심에 도달하는 것은 추적될 수 있으며 그 강도와 속도가 계산될 수 있겠지만 그 뒤 우리 의식 가운데 발생하는 표상은 신경의 진동과는 전적으로 다른 종류인 것이죠. 그것은 심리적, 정신적 활동으로 신경의 진동과 같은 물리적 현상으로 결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상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신경의 진동을 통해 우리 의식 가운데 산출되는 이 산물들이 될 수 없습니다. 인지하는 것, 이 지성 자체의 어떠한 이 독립성과 이 외부의 어떠한 실제들의 또한 독립성, 그리고 독립적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인식되고 전달되느냐에 하는 이 독립성 가운데에 또한 주장되어야 하는 유기성,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경의 진동과 두뇌 세포의 변화는 때때로 주의하지 않고도 보고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듣는 등 완전히 그리고 순전히 기계적으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인식은 이미 항상 정신적인 행위와 함께 동반되는 것인데요. 신경의 진동이 먼저 우리 두뇌에 전달되고 그리고 난 뒤 비로소 의식이 깨어나 두뇌 세포의 변화로부터 표상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통한 인식 자체가 의식의 활동입니다. 눈을 통해 보고 귀를 통해 듣는 것은 인간의 정신인 것이죠. 인식의 대상은 내 속에 있는 어떤 현상이 아니라 나의 외부에 있는 사물이 인식의 대상입니다. 대상을 보는 동일한 정신이 또한 표상을 형성하는 정신, 이 둘 다 정신적 활동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표상 가운데 있는 외부의 대상에 대해 신뢰할 만하고 관념적인 재현을 가진다는 것은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해야 할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표상이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우리 외부의 현실 세계에 대한 신뢰할 만한 재현이라는 점, 이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정신은 이러한 표상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문적인 지식은 감각이 아니라 지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순수한 인식이 아니라 인식된 현상들, 신중하고도 깊게 사고하는 것이 코페르니쿠스를 천문학의 아버지로, 그리고 뉴턴을 중력의 발견자로 만들었던 것이죠. 현상들을 인식하는 것은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유일하거나 가장 고도의 정신 활동은 아닙니다. 학문의 대상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 그리고 논리적인 것, 관념이죠. 헬라 철학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지식에 대한 관념을 의식적으로 파악하여 자신의 철학 원리로 삼았던 첫 번째 인물이었죠. 그는 학문이란 사물의 외양이 아니라 본질에 대한 지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라톤은 일반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내용으로 하는 견해와 사물의 참된 존재를 내용으로 하는 지식 사이를 구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동일한 의미에서 학문을 존재와 전체, 첫 번째 원인과 원리들에 대한 지식으로 묘사했죠. 사람은 감각적 인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고작용을 통해서 이러한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더 긴밀하게 연관된 스콜라주의는 감각적 인식의 가치를 더 잘 고려했지만 학문을 위한 지성의 중요성을 또한 전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토마스는 이것을 짧고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표현했는데요. 학문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다. 지성은 보편적인 것이다. 학문이란 일반적이고 필수적인 것을 대상으로 하며 따라서 오직 지성을 통해서만 산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각적 인식은 사물들을 그 우연한 외적인 것들에 관하여 고려하는 반면 사물의 내부까지 관통하고 사물의 본질까지 통찰하는 것은 바로 지성의 독특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능동적 지성, 그리고 우리가 부르듯 추상 능력으로서의 지성은 감각적인 인식들로부터 일반적인 것을 분리하죠. 즉 지성은 감각적인 인식들로부터 구체적인 것을 제거하고 빛처럼 그것들 위에 비추어 그것들을 알기 쉬운 명료한 것으로 만들며 그것들 가운데 보편적인 것을 알 수 있게 만들고, 가능한 지성, 즉 지성적 지적 능력으로서 그 보편적인 것을 자기 안에 흡수하여 정신의 소유로 삼습니다. 사실상 여전히 차이가 없었던 점은 감각적 인식이 아니라 지성이 학문의 기관이라는 사실이죠. 경험론 역시 이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바코, 휴, 스튜어트 밀이 전적으로 인정했던 점은 감각적 인식이 물론 1차적이지만 유일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과 지성은 귀납법을 통해 특수한 것에서 일반적인 것을 도출하려는 시도라는 사실입니다. 바코의 구체적인 목적은 특수한 인식들로부터 보편 타당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지성이 표상들로부터 형성한 개념들에 있어서 이미 위에 인식의 상에서 제기되었던 질문이 갑절의 심각성을 갖고 다시 제기됩니다. 즉 이러한 지성적 개념들과 현실 세계는 어떤 관계란 말인가? 여기서 유명론과 실제론이 갈라지는데요. 두 학파는 본질적으로 이미 그리스 철학에서 나타났었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비록 차이는 있었을지라도 실제론자들이었고요. 유명론의 기본적인 생각은 예를 들면 이미 견유학파 철학자인 안티스테네스에게서 나타나는데 그는 보편적 개념의 실체를 부인하였습니다. 중세시대에 이 보편적 개념들에 대한 견해가 부활하여 보편적 실제를 부인하는 유명론이라는 사조가 등장하는 것이죠. 이름을 얻은 것이죠. 로스켈리누스는 보편적 개념들이란 단지 실제가 상응하지 않는 목소리, 상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현실에는 보편적인 것이란 없고 단지 특수하고 개인적인 것만 있으며 인간성이란 없으며 다만 개인적인 사람만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론과 유명론 사이의 논쟁은 15세기까지 계속되었는데요. 하지만 그 다툼은 이후로도 철학에서 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론과 유명론 사이의 논쟁은 스콜라적 까다로운 억지가 아니라 근본적 의미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유명론은 경험론이라는 다른 형태로 다시금 현대 철학에 등장했던 것이죠. 만일 유명론이 옳다면 모든 학문은 끝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만일 우리가 한 그룹의 사물들에 상응하는 특징들을 한 개념이나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면 이것은 근거 없이 생겨나 이 단어들과 개념들은 현실적 가치를 전혀 대변하지 못하든지 아니면 사물들은 실제상 서로 유사하여 공통적 특징을 가지든지 할 것입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개념들은 공허한 상념이라 볼 수 없고 사물의 본질적 속성들의 총합으로 단순히 이름들이 아니며 사실들인 것이죠. 우리가 개념 가운데 표현하는 일반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외부의 보편적인 것으로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특별히 개별화되고 전문화된 종류의 모든 신뢰들 가운데에서 사물들 안에 근거를 가지며 그로부터 지적 활동을 통해 개념으로 추상화되고 표현되지요. 따라서 우리는 개념으로 인해 실제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실제에 다가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념들과 판단들 그리고 결론들을 형성할 때 점점 더 우리의 지식이라는 건물의 확고한 토대를 잃고 공중에 높이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일 것이나 우리가 표상들을 개념들로 전환하고 개념들을 다시 사고의 법칙에 따라 작업하여 실제와 일치하는 결과들을 얻는다는 것은 기묘한 것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 확신을 저버리는 자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확신이 오로지 기초할 수 있는 신앙은 우리 외부의 실제와 우리 안에 사고 법칙을 창조하고 이 두 가지를 상호 유기적 연관을 갖고 상응하게 한 이가 있는데 바로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학문은 오직 이런 식으로만 가능합니다. 즉 지식이란 단지 변하는 현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물들의 일반적이고 논리적인 것에 대한 것이죠. 분명히 사물의 존재 자체, 그 실존은 우리 외부에 머물러 있기에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결코 들어올 수 없습니다만 사물들이 논리적으로 존재하는 한, 생각에서 흘러나와 생각에 기초하는 한 그 사물들은 또한 인간 정신이 이해할 수 있으며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빙크가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주소를 이렇게 성구에 주소를 적어 놓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유기적 관계를 논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로고스 때문이다 라는 주장을 바빙크가 펼치기 시작합니다. 만일 태양이 그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우리가 육안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지식의 태양인 하나님의 빛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진리도 볼 수 없다. 하나님, 지성의 빛,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해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모든 것이 이해할 수 있게 비추는데 그것들은 모든 면에서 이해할 수 있게 비칩니다. 토마스는 여러 번 똑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동일한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범신론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지요. 토마스는 말하기를 우리가 스스로 태양 가운데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비추는 태양빛에 의해서 자연세계를 살피듯이 우리는 또한 신적인 본질 가운데 있는 사물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될 뿐인 것이죠. 이 태양의 이미지는 건전한 의미에서 자연적인 이성의 빛을 말해주는데요. 오로지 이 빛 아래서 인간 정신의 영구적인 속성 혹은 능력이 이해되며 이 빛을 통해 인간은 사물을 1차적으로 인식할 때 곧바로 근본 개념들과 근본 원리들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그 근본 개념들과 근본 원리들은 그가 더 나아가 모든 인식
것들과 사고들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지요. 그래서 이성의 빛은 1차적으로 능동적인 지성, 추상 능력과 동일시되는데 이는 사물들 위에 비추어 사물들로부터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성의 빛은 우리 정신이 바로 그 추상 능력을 통해 우리 소유로 삼도록 하는 보편적 개념들의 창고와 동일시 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의미 모두 그 빛은 하나님 혹은 더 구체적으로 로고스 덕분이다 라고 바빙크는 주장합니다. 이 멋진 은유는 모든 학문이 산출되는 원리들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앞문단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신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에서 세 가지 원리들은 구별되어야 하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은 본질적 기초 원리다. 하나님의 자의식 가운데 모든 사물의 관념들이 놓여 있고요. 만물은 생각들에 기초하여 말씀을 통해 창조된 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신적인 의식 가운데 있는 이 원형의 지식으로부터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모사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인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전달은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 있는 관념들을 본다거나 또는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그것들을 받았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자신의 손으로 우리 정신에 펼쳐 보임으로써 하신다는 것이죠. 세계는 하나님의 생각이 육신을 입은 것입니다. 세계는 아름다운 책으로 그 안에 크고 작은 피조물들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글자와 같다라고 벨기에 신앙고백서 2장에 명시되어 있고요. 그것은 관념론자들이 생각하듯 우리가 글을 기록하는 공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써놓은 것을 알려주는 읽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조세계는 모든 학문에 대한 외적 인식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눈이 필요하듯이 우리 눈이 햇빛처럼 밝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빛을 볼 수 있겠습니까? 대상과 주체 사이에는 반드시 상응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비추는 동일한 로고스가 반드시 자신의 빛을 우리 의식에 비춰야만 하는 것이죠. 로고스에서 나와 사물들 가운데 있는 로고스를 발견하고 인식하는 것은 지성, 이성입니다. 이것이 내적 인식의 원리인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지식이 우리 영혼에 찍힌 사물들의 흔적인 것처럼 거꾸로 만일 사물들 가운데 신적 지식에 대한 어떤 흔적이 없다면 형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자신의 신적인 의식으로부터 진리의 지식을 피조물들을 통해 우리 정신에 전달하십니다. 성부는 성자를 통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죠.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는 시편 4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학문의 원리들을 특별히 오늘 다룬 실제론 파트를 바빙크는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학문은 감각을 통해 얻어진 정보들 속에서 보편적 지식을 산출하는 것이죠. 보편성은 외부 세계에 실체로 존재하지는 않겠으나 이는 오히려 현실을 더 잘 이해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보편의 실체를 부인하는 것에 극단으로 치닫는 이 유명론이 사실이라면 학문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정신과 감각의 이 유기적 관계를 논할 수 있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 특별히 로고스 때문이다 라고 오늘 이렇게 결론지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종교의 원리 파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